자, 평생 미국 주식만 하고 싶어요. 월세 살면서 주식만 하면 안 되나요? 라는 사연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바이집 멤버십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네이버에서 바이집 치시면은 제가 운영하는 8명의 부동산 전문가가 모여가지고 매일 칼럼도 올리고 뭐 이제 추천하는 단지나 아니면 이제 뭐 이런 이론 컨설팅 같은 것들을 하는 멤버십인데, 여기에 여러분들의 사연을 모집합니다 라는 이제 공직을 보시면은 사연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부익남님. 저는 채널 즐겨보는 대전에 거주 중인 30살 남자입니다. 저는 3년 전부터 미국 주식 및 ETF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약 1억 2천 정도 되시고요. 그 중에서 미국 주식이 1억입니다. 수입은 월 420 정도인데 지출을 135. 그러니까 이제 지출과 수입이 저축률이 괜찮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30이니까 뭐 취업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착실하게 모아가지고 잘 투자하고 있는 그런 청년이에요. 아예 매도는 안 합니다.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한 신념이 되게 강하신 거고 쭉 들고 가면서 장기 투자하고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금융에 있어서는 한낱 일반인인 저는 매도 매수 타이밍에는 완전 꽝이라는 것을 배우고 이해하였습니다. 아주 좋은 마인드예요. 현재에도 매달 적립식으로 IS 계좌를 채우고 있습니다. 최근 아버지와 진중한 이야기를 했는데 부동산 관련해서 조금 이견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자산이 모였는데 저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과 달리 부동산 매매를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처음 투자가 주식이었고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보다 보니까 편향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부동산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레버리지를 고려해도 장기적인 수익률은 미국 주식보다 떨어진다. 2번, 매매를 한다면 대부분의 자산을 사용하고 레버리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산 배분 측면에서 장기간 엉망이 된다. 3번, 한낱 부동산의 일반인인 사람들이 잘 오를 부동산을 맞출 가능성은 희박하다. 임장을 다녀도 잘 모른다. ETF 같은 분산 투자를 통한 리스크 관리가 불가능하다. 4번, 자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노후에 집 한 채만 있으면 현금 흐름이 망가진다. 5번, 월세라는 좋은 선택지가 존재한다. 6번, 인구 감소하는 대한민국 상황상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국내 자산에 비관적이다. 7번, 내 집 마련에 대한 환상이 전혀 없다. 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현재 저의 얕은 생각으로는 평생 월세 사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다는 것도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라는 느낌도 듭니다. 부동산 공부가 부족해서 제가 착각하는 건지, 주거 관련해서 큰 문제를 겪어보지 않아서 그런 건지, 결혼하면 달라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부모님은 아파트 점프하시면서 부동산 투자 잘 하셨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자, 돈 복사되는 미국 주식 놔두고 왜 부동산으로 이렇게 아웅다웅 싸우고 있는 거죠?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역사가 증명합니다. 지금 S&P 500 차트인데 15년간 7배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15년 전에 2011년 뭐 이럴 때 투자하셨으면은 그때가 1000포인트 정도 됐더라고요. 1000포인트. 근데 지금 이제 7000포인트니까 15년간 7배? 야, 이거면 그냥 이때 1억 넣었으면 지금 7억이고 10억 넣었으면 70억 아니야. 야, 그러면 이때 지금 뭐 강남의 아파트, 뭐 잠실 아파트 이런 거 살 바에는 그냥 이거 그냥 여기다 때려 박아 넣었으면 쭉 올라가지고 벌써 지금 노후가 든든한데 뭐하러 이거 부동산 하면서 저렇게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부동산은 몰빵이지만 주식은 몰빵도 아니잖아요. 조금 예를 들어 1000만 원 딱 떼가지고 엔비디아 같은 거 샀었어봐. 그러면 아주 그냥 난리 났죠. 엔비디아는 400배 올랐거든요. 엔비디아 400배 올랐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다 1000만 원 넣었으면 40억입니다. 1000만 원? 넣을 수 있었지. 이거 딱 넣었으면 지금 벌써 이제 반포에 25평짜리도 나옵니다. 반포는 좀 그렇고. 이 정도면 이제 25평 신축 아파트도 강남에 번듯한 거 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400배인데 이거 왜 하나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저도 20대 때 진짜 주식에 미쳐서 살았었거든요. 이 주식 투자 해보면요, 수익도 많이 보고, 그리고 뭐 세금도 없고, 뭐 미주는 뭐 세금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뭐 벌어서 내는 거니까 괜찮고, 뭐 이렇게 정부 정책이나 이런 거에 영향도 안 받고 속 편하단 말이죠. 세입자도 없어, 세금도 별로 없고. 그러면은 이걸로 제가 잘만 골라서 사면은 인생이 바뀌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부동산 가지고 다들 다투고 있을까? 이게 틀린 얘기도 아닙니다. 이 서울 아파트의 연평균 수익률인데요. 보통 10년 평균 7% 정도 나옵니다. 10년 평균. 그리고 이제 20년으로 치면은 약간 그 횡보했던 기간이 있어가지고 6% 정도 봅니다. 30년으로 치면요, 옛날에 폭등했던 기간이 또 나와가지고 6.5%로 좀 올라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 연평균 수익률로 보면은 약 6에서 7% 정도. 이 S&P 500만 보면요, 10년 평균이 15.5%입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수익률이 2배가 넘어요. 20년으로 쳐도 10.8%, 30년으로 쳐도 10.3%니까 서울 아파트 사는 거 대비 나쁘지 않단 말이야. 훨씬 좋아. 근데 세금도 나쁜 구조가 아니잖아요. 배당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거는 세 가지만 생각해도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인데 여러 가지가 더 있지만 이 세 가지만 알아도 크게 문제는 없다. 자, 첫 번째가 규모에서 오는 격차라는 거를 간과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이 MDD라는 게 있는데 최대 낙폭에서 오는 이 공포값, 그리고 마지막 결국 그래서 집이 종착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규모에서 오는 격차가 있는데 이거를 좀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분들, 20대나 30대 초반에 이제 막 돈을 몇 천만 원 정도 모아서 굴릴 때 이렇게 내가 좀만 더 하면 10억 되고 좀만 더 하면 20억 되고 좀만 더 하면 50억 되겠는데? 라는 그 느낌이 들 때, 들 때 요 얘기가 좀 필요해요. 뭐냐면 부동산은요, 올인 할수록 오히려 안정성도 높아지고 수익성도 상승하는 그런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조금 달라요. 주식은 내가 100만 원 있어도 삼성전자를 삽니다. 100억이 있어도 삼성전자를 살 수 있죠. 근데 부동산은 안 돼요. 100억이 있으면은 반포 아파트를 살 수 있는데 100만 원 있으면 반포 아파트를 지분 0.01%도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은 전부 아니면 못 사는 거야. all or nothing이야.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오히려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리스크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부동산입니다. 자, 강남의 30억짜리 아파트에 내 전 재산 때려박는 거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못하지 않아요. 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 하거든요. 저 돈 전부인데 이 전부에다가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저 집 삽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내 전 재산이 30억이야. 근데 나는 집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나 월세 살면서 하이닉스에 30억 올인한다? 이런 분들은 많지 않단 말이에요. 아니요, 저는 올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통장에 얼마 있으세요? 저 4천만 원이요. 이렇습니다. 내가 4천만 원 있거나 4억 있으면 올인할 수 있죠. 내 인생의 거의 최대한의 돈을 모으고 모았던 그 피땀 눈물이 다 서려 있는 이 전재산 30억을 내 하이닉스에다 저기다 받겠다?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왜냐면 여기서 손해보는 순간 내 인생이 부정당하거든요. 자, 상승장 때는 다 한다고 하죠. 지금 하이닉스 30만 원을 샀을 때 지금 90만 원 되면은 저 30억이 90억이 됩니다. 근데 내가 왜 저걸 베팅을 못해? 횡보만 해도요. 횡보만 해도 이제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주식에다 30억 다 박아놓고 통장에 100원도 없어. 근데 횡보해. 하루에 3% 빠져. 뭐야, 그럼 얼마 날라간 거야 지금? 9천만 원 날라갔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2% 올라. 6천만 원 올랐나? 이러면서 이제 하루하루가 지금 피말리는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일반인이 잘 오를 부동산을 맞출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ETF 같은 분산 투자를 통한 리스크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적어주셨는데 이건 부동산하고는 좀 잘 맞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를 부동산 맞추는 거는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다 알아요. 세상에 오를 만한 부동산을 맞추는 건 쉽다. 근데 그만한 돈이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오를 건 뻔해. 맞잖아요. 오를 게 왜 몰라. 강남에 지금 재건축하고 있는 거 사업성 좋은 거 사면은 그냥 저건 놔두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저게 안 오르진 않아요. 1년 안에 오른다, 2년 안에 오른다는 모르지만 10년 뒤, 20년 뒤에는 많이 비싸져 있겠죠. 사업성도 좋고 위치도 좋은데. 근데 그게 30억, 40억, 50억, 60억 하니까 못 사는 겁니다. 다른 동네에도 좋은 거 많아요. 근데 저걸 살려니까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고 돈이 없는 게 어려운 겁니다. 자, 이 10년 평균, 20년 평균, 30년 평균이 7%, 6%, 6.5%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주식으로도 벌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하시죠. 근데 여기에는 사실 주거비도 빠져 있습니다. 내가 여기 실거주하면 주거비가 안 나가잖아. 내가 내는 그 월세비도 안 나가고요. 그리고 반대로 여기에 레버리지나 이런 것들도 다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평균이 7%이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고 조금만 좀 취향이 특이하지 않아. 나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단지에 초등학교 있고 나름 상권도 괜찮은 그냥 무난한 거를 돈으로 그냥 사버리면 이 정도 평균 수익률보다 더 높습니다. 평균이 7%라는 거는 돈만 많으면 12%, 13%도 나오는 거예요. 자, 괜찮은 아파트를 선별해서 투자하면요. 보통 연평균이 10에서 15% 정도 나옵니다. 10에서 15% 정도 나오고 예를 들어 잠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연평균 거의 한 17%에서 20% 정도 이상 나오거든요. 이게 주식 대비 절대 나쁜 투자는 아닌데
그걸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살 돈이 없는 게 제일 문제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제 정권의 어떤 정책을 잘 만나가지고 내가 꽤나 괜찮게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면은 연평균 수익률이 15에서 25% 이상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전세를 끼고 샀더니 뭐 내가 7억 주고 산 게 막 지금 뭐 40억대 있고 뭐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률도 나쁘지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뭐라고 그랬죠? 돈이 없으면 난이도가 이제 급등하는 거야. 돈이 없을수록 난이도가 막 급등합니다. 1,000만 원 가지고 부동산으로 돈 벌려면 뭐 경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진짜 뭐 정말 어려워지는 걸 막 하는 거야. 막 지방에 가서 막 정말 단타, 뭐 천뛰기 같은 걸 막 하고 막 별의별 일들을 하는 거고, 돈이 많으면 그냥 느긋하게 그냥 툭 하나 사놓으면 한이만 올라갑니다. 항공모함처럼. 그래서 부동산이 어려운 거예요. 돈이 없어서 어렵다. 자, 두 번째, 이 MDD에서 오는 공포인데, 이 MDD라는 게 뭐냐면은 최대 낙폭입니다. 최대 손실폭을 말하는 건데, 맥시멈으로 1년 뭐 기준으로 쳤을 때 얼마나 빠지는가 라는 건데, 주식이 멘탈 관리가 쉽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보통 이제 주식을 짧게 하신 분들이에요. 짧게. 뭐 2, 3년, 뭐 1, 2년 정도 하면은 왜 올라가는데 이걸 왜 안 하지? 잠깐 버텼더니 그냥 다시 회복하던데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거 주식을 길게 하면요, 와, 이 멘탈 너무 털린다 하는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이 MDD가 너무 커서 그래요. 한번 볼게요. 86%가 빠진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이제 미국 대공황 때인데, 이때 1929년에서 32년 사이에 86%가 빠졌대요. 그 말은 뭐다?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100억을 태워놨으면은 내 재산이 14억 남는 거야. 그냥 나는 그냥 지수에 투자했는데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아니, 내가 뭐 개별 종목 산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그냥 S&P 500에 샀는데요. 근데 86%가 빠진 거예요. 레버리지 쓴 것도 아니야. 근데 박살났죠. 닷컴 버블이 있습니다. 2000년에서 2002년 사이에 49%가 빠졌어요. 지수가 49%가 빠졌습니다. 그 말은 내가 혹시 잘못해가지고 개별 종목을 샀으면 상패당했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상패 쫙 당한 겁니다. 그러면 닷컴 버블 때도 50% 날라갔고, 금융위기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요 2년 사이에 미국 주식이 57%가 빠졌습니다. S&P가 57% 빠졌대요. 그러니까 여기 때도 잘못해서 내가 만약 개별 종목 샀으면은 박살났겠죠. 자,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도, 이때는 한 달 만에 2020년 2월에 3월에 요때 한 달에 34%가 빠졌어요. 내가 그냥 S&P 500이 좋다고 해가지고 여기다 한 10억 태웠더니 3억 4천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전 재산이 한 방에 날아갑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 1993년도부터 21년 사이, 그러니까 약 30년이죠. 요 29년간 S&P 500의 MDD가 어떤 수준이었냐를 보니까 5%가 빠질 때가, 그러니까 내 재산이 5% 이상 빠지는 때가 25년이래요. 그러니까 29년 중에 25년이라는 거는 거의 매년인 거죠. 매년 이 주가가 내 전 재산이 5% 이상 빠져요. 그러니까 뭐 내가 만약에 뭐 30억 태어났어. 그러면 한 1억 5천은 그냥 언제든지 빠진다는 거야. 언제든지 빠졌다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랐다가 한다는 거야. 그때마다 이제 내 속은 타들어가겠죠. 10% 정도 빠지는 게 20년이래요. 그러니까 3분의 2는 항상 10%씩 내 재산이 항상 이렇게 녹았다가 부활했다가 한다고 합니다. 15% 빠지는 때도 15년이래요. 그러니까 투자 기간의 절반은 한 15%씩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쭉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그리고 20% 이상 빠지는 때도 10년이에요. 그러니까 30년 투자해서 10년은 항상 20% 이상 내 재산이 날라가. 그러니까 1월 달에는 30억이었는데 갑자기 쭉 빠지고, 뭐 이런 일들을 거의 계속 겪으면서 이걸 버텨야 된다는 겁니다. 그나마 지수 투자니까 좋은 거지 개별 종목으로 하면은 더 대단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식하는 분들이 빠지면 박앤세일이야. 그러니까 그때 더 담으면 돼. 라는데, 이거는 원금이 작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 2, 3억 정도 굴릴 때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왜? 2, 3억이 투자된 상태에서 뭐 3천 빠졌어. 오케이, 그럼 나는 이거 모은 거 저축으로 또 태우면 되지. 하면 되는데, 내 전 재산이 여기 들어가 있다고 칠게요. 30억을 만약에 넣었어. 근데 여기서 30억에서 빠져요. 20% 빠졌는데 내가 이 저축액을 태운다고 해가지고 티가 납니까? 그러니까 투자금이 30억이고요. 연 저축액이 5천이면요. 20% 마이너스 맞으면 6억이 날아갑니다. 6억이 날아간 상태에서 내가 오케이, 박앤세일. 내 저축액 5천을 태우는 거야. 물타기를 하면은 큰 의미가 없겠죠.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게 뭐 안 하는 것보단 낫죠. 왜냐면 또 장기 우상향 한 게 사실이니까. 근데 이 몇 억의 이 마이너스를 맞으면 사실 이 멘탈이 버티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자, S&P 500이 뭐 항상 좋았냐,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뭐냐면
2000년, 2002년에 그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아까 막 50% 가까이 폭락을 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데 빠져서 다시 회복한 게 2007년. 2007년에 금융위기를 다시 만나가지고 다시 또 반토막이 납니다. 2000년 7월에 요 1500대 투자하셨던 분들이 거의 7년 걸려가지고 2007년에 다시 전고점을 도달했다가 금융위기 터지면서 다시 반토막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 회복된 게 2013년입니다. 2000년쯤 돼가지고 만약에 닷컴 버블 때 못 나왔으면 박살나고 7년 걸려서 회복해서 야 이제 가자 했는데 금융위기 터져가지고 또 박살나고 그리고 나서 2013년까지 전고점 도달을 못했다. 그러면 이동안 그러면 순탄하게 횡보했을까요? 여기서도 난리가 계속 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부동산은 어떨까요? 한 10년에 한 번 정도 10% 정도 빠지는 것 같아요. 한 10% 정도. 그리고 한 20년에 한 번 정도 폭락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옵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그때 아니면 이렇게 우상향을 하긴 해요. 최소한 횡보 아니면 우상향을 하다가 한 번 빠지고 다시 또 횡보 아니면 우상향 하다가 한 번 빠지고 막 이렇습니다. 빠질 때도 내일 갑자기 10% 빠지는 게 아니라 한 최소한 한 6개월 정도 최소한 6개월에서 길면 뭐 1, 2년 이상 걸리면서 천천히 이렇게 빠지거든요. 특히 이걸 이제 상급지일수록 더 빈도가 낮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돈이 많으면 훨씬 더 안전하고 수익률이 좋은 게 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돈 많으면 상급지를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사놓은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와. 이쪽으로 막 몰려오는데 내가 이걸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덜 흔들리기도 하고 그냥 빠져도 안 파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거래가 막 멈추기는 하지만 안 내려가고 버티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안정성의 차이가 있다는 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빠지면 답이 없잖아요. 주식이 빠지면 내가 뭐 거기 가서 경영권 참여할 것도 아닌데 근데 주택은 빠져도 거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월세를 내든 전세를 내든 뭔가 어딘가에선 살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차피 투자 개념으로 접근도 했지만 집이니까 그냥 거주하고 살아보자. 살다 보면 회복하겠지. 그걸 믿고 버텼던 분들은 22년, 23년에 힘들었지만 다시 또 회복해서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고 가고 있는 거죠. 그동안 마음은 좀 힘들었어도 거주는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가 결국 집이 종착지라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말 그대로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인간의 생존의 필수 세 가지 요소입니다. 먹고, 입고, 자는 것. 근데 이제 저는 미혼인데요.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체감이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24년 그 통계인데 대한민국 남성 초혼 연령이 33.9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34세가 넘었을 것 같아요. 여성 초혼 연령이 31.6세니까 지금 아마 32세는 넘었겠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다? 기본적으로 한국 남녀가 결혼을 되게 늦게 합니다. 늦게 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으면 사실 집에 대한 중요성을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뭐 저도 이제 투자를 하긴 했지만 뭐 집이야 그냥 뭐 숙소 살면 되는 거지 뭐 그냥 뭐 반지하 살면 어때 뭐 이런 마인드로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요. 가족이 있고 아이가 있으니까 그냥 애들 데리고 그냥 반지하 갈까? 이런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자, 2022년 기준이지만 83년생 그러니까 그때 기준으로 40대 있죠. 40대가 3분의 1 정도는 결혼을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40대 미혼이 30%예요. 그러니까 여자 남자 둘 다 합쳐보면은 40세가 돼도 한 30%는 결혼을 안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결혼이라는 걸 되게 늦게 해요. 늦게 하고 나중에 하기 때문에 집에 대한 어떤 그 필요성? 이런 것들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잘 느끼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그냥 나 그냥 원룸에서 살면 되는데 그냥 나 그냥 오피스텔 잠깐 월세 얻어서 살고 있는데 뭐가 문제지? 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분들도 늦어지긴 하지만 결국에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 순간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미혼의 가장 큰 장점은 저는 나한테 의지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물론 이제 뭐 부모님한테 용돈 드려요 뭐 이런 거지만 그건 정말 사소한 거야. 진짜 나한테 의지하는 건 뭐냐면 나만 바라보는 뭐 예를 들어 가족이 있는 거죠. 뭐 아이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아내가 있다거나 남편이 있는 거야. 이 사람이 나 아니면 안 되는 그 가장의 책임 뭐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생각이 완전 달라집니다. 제가 이제 아이를 낳아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라라고 말하는 주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애를 낳아보니까 알겠더라고. 이게 애를 낳기 전에는 백날 얘기해도 모르는데 저도 그렇게 애를 아주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애를 낳아보니까 왜 애를 낳으라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제일 사랑하는 존재거든요. 그 존재가. 나한테 아이라는 거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어떤 그 무언가예요.
근데 얘가 나만 보고 살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내가 너무 사랑하는 존재가 나만 보고 있어. 그리고요,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또 배우자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나만의 몸이 아닌 거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얼마나 더 잘 살아야 되지? 안 그러면은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우지? 이런 걱정들을 엄청나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자, 부모님은 아파트 점프하시면서 부동산 투자 잘 하셨는데 저랑 좀 이견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자, 이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아이에게 더 잘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부모가 되면. 그러면 저는 어찌 보면 이 부모님 있죠, 이 사연자의 부모님이 우리 사연자를 그런 생각으로 키웠겠죠. 아, 우리 애한테 잘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에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막 점프하면서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했다기보다는 정확하게는 우리 요 사연자를 조금 더 좋은 곳에서 키우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사신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넓은 집, 조금 더 좋은 아파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을 번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맛있는 것도 먼저 아이들 주려고 하잖아요. 그게 실제로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내가 먹기 싫어서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애가 이쁘니까 주는 거거든.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막 맨날 막 결혼하라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결혼을 일찍 했기 때문에 별로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았는데, 주변에 보면은 부모님들은 막 결혼하라고 하는데 정작 그 당사자들은 결혼할 마음이 별로 없어.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되게 좀 답답해하는 게 있거든요. 아, 빨리 결혼해서 좀 애 좀 낳아라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 얘기를 왜 할까? 저도 옛날에 총각 때는 잘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부모님이 그 아이를 키우면서 엄청 행복했었거든요. 저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저도 아마 우리 애가 나중에 성인이 되면은 결혼을 하라고,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으라고 할 것 같아. 왜냐면 우리 애도 저같이 그런 경험을 하길 바라거든요. 왜냐면 저도 우리 애를 낳아가지고 되게 행복하거든. 고생도 하지만 행복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무조건 행복하지만은 않은데 좋은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어. 근데 이 힘든 것도 요 좋은 게 이기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너를 키우면서 행복했기 때문에 너도 너랑 비슷한 그런 아이를 낳아서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는 이 부모님들이 좀 결혼 좀 해라, 애도 낳고 좀 살아 라고 말하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되는 거야. 결국에 살아보니까 자식이 중요하고 결혼이 중요하고 배우자가 중요하더라라는 거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연자가 잘못하는 건 아닙니다. 잘못하는 건 아니고 뭐 원래 그런 생각을 할 시기고요. 뭐 저도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혀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뭐 안 가본 거를 뭐 어떻게 알겠어요. 당연히 모르는 게 맞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면은 자연스럽게 제가 얘기한 게 떠오를 거예요. 뭔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애도 낳고 싶은데, 뭐 애를 어디다 키우지? 그럼 지금 사는 월세집에다 키워야 되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떡하지? 집은 하나 사야 되겠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이다.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으로 돈 많이 버시면 되고요. 그러면 알아서 나중에 집도 사게 된다. 그 집이라는 건요, 지킬 것이 생기면 사고 싶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지킬 게 없다, 그냥 저는 그냥 제 몸뚱이 하나입니다 라는 분들은 집에 대한 욕망이 많을 수가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야.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가 없는데 내가 왜 이걸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건 아니지만 지나고 나서 결국에 내가 무언가를 지키고 무언가를 내가 이렇게 이 사람들을 보호하면서 발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은 자연스럽게 집의 의미를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